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자전거 교통 해제와 자전거 도시의 일부인데요. 도시교통 문제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대안, 그러면서도 또 현실적인 고민거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이 제시하는 아이디어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저는 같이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글의 핵심 소재, 그러니까 중심 아이디어는 역시 자동차 교통량을 줄이는 거겠죠?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줄이는 걸 넘어서요. 그래서는 calming traffic, 그러니까 교통 흐름을 그냥 좀 진정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removing it, 교통량 자체를 제거하자고 제안합니다. 이게 핵심 출발점이죠. 제거요. 상당히 급진적인데요? 네, 그렇죠.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바로 bikes 또는 bicycles, 즉 자전거 이용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아, 자전거를 대안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이야기하나요? 그래서는 자전거와 보행제를 위해서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전용 도로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해요. 네, 그런 인프라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motivates people to travel by bike.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도록 동기가 부여되고 또 거리도 더 안전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안전 문제도 해결되고요. 네.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convert more automobile lanes. 기존의 자동차 차선들을 자전거 도로나 보행자 공간으로 더 많이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자동차 공간을 줄여서라도요. 확실히 자전거 중심 도시를 그리는군요. 네. 수광구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여기서 딱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갑자기 nevertheless,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살짝 전환됩니다. 전환점이군요. 네, 여기서 필수 차량, 특히 delivery trucks, 배송 트럭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전거 중심 도시를 만들어도 이런 필수 차량 운행은 필요하다는 거죠. 하긴 배송 차량 없이는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배송 트럭에 대한 시각이 좀 독특하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보통 배송 트럭 하면 시끄럽고 매연 나오고 그래서 애니머스, 반감의 대상이 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글은 정반대예요. 오히려 배송 트럭이 essential component to making cities greener,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정말요? 친환경적이라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근거로 배송 트럭이 efficient transporter of goods, 상품의 아주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들어요.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다. 아, 네. 예를 들어 트럭 한 대가 많은 물건을 싣고 한 번에 운반하는 게 여러 사람이 각자 자가용 몰고 쇼핑하러 다니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효율적이고 그래서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런 관점이군요. 여러 대의 승용차 이동을 한 대의 트럭으로 대체하는 효과.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배송 트럭이 지역 상점들의 물건을 잘 공급해주면 주민들이 굳이 멀리 운전해서 마트에 갈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Residents can walk rather than drive. 아, 집 근처에서 걸어서 장을 볼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결국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전거 이용 장려와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이 서로 보완적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교통량 감소 제고라는 큰 아이디어가 글 속에서 removing it 1문장, reserve for bikes pedestrians 2문장, convert automobile lanes 4문장, 그리고 방금 말한 residents can rather than drive 8문장처럼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다양하게 써서 의미를 강화하는군요. 그럼 이 글의 논리 구조를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교통량 제거하고 자전거 타자 이렇게 좀 이상적인 주장을 하다가 네, 그렇죠. 방법이랑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고 그러다가 잠깐 근데 배송 트럭 같은 건 필요해 하면서 현실적인 제약을 딱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흐름이네요. 맞습니다. 주장, 방법 결과, 확장, 전환, nevertheless, 제한, 예외, 부연 정당화 이런 식으로 딱 논리가 전개되죠. 그럼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길어지겠지만 자동차 교통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도시 환경 개선에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같은 필수 차량 운행 역시 친환경 도시 구현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핵심이 다 들어간 요약이네요.
그럼 글의 요지는 자전거 친화 정책과 필수 차량 운송의 조화로운 균형 모색. 주제는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시스템 설계의 다면성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아주 좋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자전거 천국으로 가는 길, 이상과 현실의 균형점 이런 건 어떨까요? 오, 괜찮은데요? 글의 고민을 잘 담은 제목 같아요. 오늘 살펴본 글은 정말 자전거가 넘실대는 푸른 도시를 꿈꾸게 하면서도 맞자 배송은 어떡하지? 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을 잘 짚어준 글이죠. 마지막으로 이 글은 배송 트럭의 효율성을 강조했는데요. 혹시 미래에는 또 다른 대안이 등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 어떤 거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면 지하물류 터널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 같은 거요. 그런 기술이 일반화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배송 트럭의 역할이나 의미도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아,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지하 물류 시스템, 소형 로봇,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도시 물류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뀔 수 있겠죠. 오늘 논의에서 또 한 걸음 나아간 상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동 속도가 우리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흥미로운 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관계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글의 시작부터 아주 명확해요. 핵심 주장에 딱 나오는데 The rate of speed, 그러니까 이동 속도가 determine the ability to process detail, 세부 사항 처리 능력을 결정한다. 이겁니다. 네, 속도가 빨라지면 디테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글 전체를 딱 꿰뚫는 아이디어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글에서는 이제 진화론적인 관점을 가져와요. In evolutionary terms, human senses are adapted to the speed while walking.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 자체가 원래 걷는 속도예요. 시속 한 5마일 이하, speeds of perhaps 5 miles per hour and under. 여기에 딱 맞춰서 진화했다는 거죠. 네, 그 속도에서 주변의 어떤 세부적인 정보들, 이런 걸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글이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군요. 가장 빠른 경우, motorists, 운전자들을 예로 들죠. 이 사람들은 much more limited ability to process details라고 하잖아요. 훨씬 제한된 세부사항 처리 능력.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 little time or ability to appreciate design details. 그러니까 디자인 세부사항 같은 걸 감상할 시간이나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속도 때문에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 반대편에는 이제 가장 느린 경우 pedestrian travel, 보행이 있는 거고요. 이건 allows for the appreciation of environmental detail 이라고 해서 환경의 세부사항을 감상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아, 여기서 그 on the other hand라는 말이 딱 중요하게 쓰였네요. 네, 그렇죠. 운전자랑 보행자를 명확하게 딱 대조시키면서 결국 속도와 인식 능력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 글의 핵심 논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단순히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딱 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그 사이 지점력 당연히 언급을 하죠. Joggers and bicyclists fall somewhere in between. 그러니까 조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보행자보다는 빠르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만 ordinarily much slower than that of the typical motorist. 보통 일반 운전자들보다는 훨씬 느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속도하고 인식 능력의 관계가 그냥 딱 흑백 논리가 아니라 뭐랄까 하나의 연속적인 스펙트럼 위에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속도에 따라서 인식의 정도가 점진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글을 읽다 보면 이 속도랑 세부사항 인식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계속 다른 말로 표현되는 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rate of speed, speed, faster, slower 이런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또 세부사항 인식 이걸 표현할 때는 process detail, distinguish detail, appreciate design details, appreciation of environmental detail처럼 정말 다양한 어구를 활용하죠. 같은 개념인데 표현을 다르게 써서 강조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같은 개념을 다른 말로 계속 표현하면서 주제를 환기시키고 또 의미의 결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일 전체의 의미 흐름을 아주 단단하게 이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글이 주장을 펼쳐나가는 그 논리적인 흐름, 구조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글의 구조를 한번 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핵심 원리, 즉 속도가 세부사항 인식 능력을 결정한다. Rate of speed determines ability to process detail. 이걸 먼저 딱 제시하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인간의 감각은 걷는 속도에 맞춰 진화했다. Adapted to the speed while walking. 이 설명을 덧붙입니다. 아, 원리 제시하고 근거 설명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입증하려고 가장 극단적인 사례 두 개를 대조하죠. 가장 빠른 경우, 운전자, motorists, limited ability. 그리고 가장 느린 경우, 보행자, pedestrian travel allows for appreciation.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간 사례, 그러니까 조깅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 joggers and bicyclists fall somewhere in between. 이걸 제시하면서 논의를 마무리 짓습니다. 아주 체계적이죠. 속도라는 변수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딱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 글은 결국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주변 환경의 디테일을 잘 못 보게 되고 그 이유가 우리 인간의 감각 시스템 자체가 원래 좀 느린 걷는 속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동 속도는 환경의 세부 사항을 인지하는 능력에 반비례하며 이는 인간의 감각이 걷는 속도에 맞춰 진화적으로 적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의 요지를 정리하면 이동 속도랑 환경 세부 인지 능력 간의 반비례 관계, 그리고 그 진화적인 근거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제는 그럼. 글의 주제는 이동 속도가 환경 인식에 어떤 질과 폭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목을 한번 붙여본다면요. 재미있는 제목이 나올 것 같은데 제목이라.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속도의 눈, 움직임은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조각하는가 정도. 오, 괜찮은데요? 결국 이 글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세상이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이동 속도라는 그 요인 하나에 의해서 얼마나 다르게 보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음에 길을 걷거나 뭐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실 때 한번 의식적으로 자신의 속도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지금 이 속도 때문에 뭐가 더 잘 보이지? 혹은 뭘 놓치고 있지?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는 겁니다. 속도에 따라서 묘묘하게 달라지는 여러분만의 그 세상 풍경을 발견하는 것, 이게 아마 이 글이 주는 통찰을 직접 체험하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분석을 같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니멀리즘, 소유의 의미라는 글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미니멀리즘 하면 보통은 그냥 물건 버리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 감정적인 부분 또 오해 같은 것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글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저자가 뭘 말하려는 건지 그 핵심 주장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이 글이 딱 지적하는 게 그 미니멀리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잖아요. 뭐랄까, 꼭 소중한 걸 희생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정면으로 다루면서 문장들이 어떻게 착착 연결되는지, 또 주요 표현들이 어떤 의미를 만드는지, 그런 구조를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글 시작이 The term minimalism gives a negative impression 이렇게 나가죠. 여기서 딱 보이는 단어가 negative impression, 부정적 인상, 그리고 sacrificing valuable possessions, 그러니까 가치 있는 소유물을 희생한다. 네네.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에 대한 흔한 오해, 뭔가 소중한 걸 포기해야 되나 하는 그 부담감, 이걸 딱 던지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장에서 This insecurity naturally stems from 이렇게 이어가요. 그 insecurity, 그러니까 불안감이죠. 이게 어디서 오냐? 바로 attachment to possessions, 소유물에 대한 애착 때문이다. 이렇게요. 여기서 this insecurity가 앞문장의 그 negative impression을 딱 받아서 그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가 애착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죠. 아, 그렇군요. 논리적으로 딱 이어지네요. 그리고 이어서 It is difficult to distance oneself. 이 문장은 이런 애착이
뭐랄까 되게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걸 좀 덧붙여 설명해 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 being an emotional animal. 여기서부터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를 파고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emotional animal,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주변 사물에 give meaning,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네, 의미 부여. 그래서 애착이 생긴다? 이런 설명이에요. 여기서 보면 possessions, something, things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면서 소유물이라는 개념을 반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결국 그 부정적인 인상은 애착 때문이고 또 그 애착은 우리가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본성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원인 분석을 딱 끝내고 나서요. 글이 So the question arising here is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서 접속 부사 so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핵심 질문은 이거다 하고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질문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그 질문이 뭐냐면 미니멀리즘이 우리 감정을 상하게 한다면 hurt one's emotions. 그러니까 애착 때문에 슬픔 같은 걸 느끼게 한다면 굳이 왜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하냐 이겁니다. 그렇죠. 앞서 말한 애착이나 의미 부여 때문에 당연히 들 수 있는 질문이네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글의 진짜 핵심이겠네요. is fundamentally wrong. Minimalism does not hurt emotions. 여기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assumption, fundamentally wrong. 가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이거죠. 아,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 네.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오, 단호하네요. 그럼 왜 안 해치는지 설명이 뒤따라 나오겠군요. 그렇죠. 바로 다음 문장. You might feel a bit sad, overcome by the joy of clarity. 불필요한 걸 정리할 때 feel a bit sad. 약간 슬플 수는 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은 잠깐이고 곧 overcome by the joy of clarity. 명료함의 기쁨으로 극복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슬픔과 기쁨을 대비시키는군요. 네. sad라는 감정이랑 joy of clarity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딱 대주시키면서 미니멀리즘의 진짜 감정적 효과는 슬픔이 아니라 명료함과 기쁨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럼 글이 미니멀리즘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 오해를 확실히 풀려고 하겠네요. 맞습니다. Minimalists never argue. 이 부분. 미니멀리스트들이 뭐 현대 생활의 모든 편의, every convenience를 다 버리라고 주장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딱 긋죠. 그럼 뭘 하라는 걸까요?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죠. They are of the view that you only need to eliminate stuff that is unused. 핵심은 eliminate stuff that is unused. 사용되지 않는 물건을 제거하라. 이겁니다. 아, 안 쓰는 물건. 네. 그러니까 뭐 가치 있는 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쓰는 stuff, 물건들을 정리하라는 게 미니멀리즘의 본질이다. 이런 거죠. 여기서 stuff도 앞에 나온 possessions, things랑 같은 맥락으로 쓰인 거고요. 이 마지막 문장이 글 처음에 나왔던 그 오해, sacrificing valuable possessions, 그거를 명확하게 딱 풀어주면서 글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와, 듣고 보니 전체 흐름이 정말 명확하네요. 처음에 오해를 제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애착, 의미 부여? 네네. 그러다 핵심 질문을 던지고 감정 상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대해 오해를 반박하죠. 전제가 틀렸다.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 결과, 명료함의 기쁨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미니멀리즘의 진짜 의미, 안 쓰는 것만 버려라를 딱 정의해주네요. 맞습니다. 아주 깔끔한 논리 구조죠. 오해 제시, 원인 분석, 질문 제기, 오해 반박, 진정한 의미 제시. 이렇게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possessions, things, stuff 같은 단어들이 계속 소유물을 가리키면서 의미를 연결해주고 negative impression, insecurity, hurt emotions, sad 같은 부정적인 표현이랑 joy of clarity 같은 긍정적인 표현이 대비되면서 주제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어휘들의 연결과 대조가 글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보고 핵심 내용도 정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은 미니멀리즘은 감정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쓰지 않는 물건을 정리해서 오히려 명료함이라는 긍정적인 감정을 얻게 해주는 거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요약입니다. 그럼 요지랑 주제,
제목도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요지는 미니멀리즘이 감정을 해친다는 오해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걸 비워서 얻는 긍정적 효과, 즉 명료함의 기쁨을 강조하는 것, 이게 요지고요. 주제는 미니멀리즘과 감정의 관계, 그리고 미니멀리즘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목은 미니멀리즘, 감정의 오해를 넘어 명료함을 찾다, 이런 건 어떨까요? 아, 좋네요. 오늘 이렇게 미니멀리즘에 대한 좀 다른 시각을 가진 글을 함께 뜯어봤는데요. 그냥 물건 줄이는 걸 넘어서 이게 우리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자의 통찰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네, 저도 그 명료함의 기쁨, joy of clarity라는 표현이 계속 남네요. 여러분에게는 명료함이 어떤 의미일지, 또 몰투해서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꼭 당장 미니멀리즘을 실천하지 않더라도 이 글이 던진 질문이 있잖아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탐구에서도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위대한 작곡가들이 왜 당대에는 좀 오해를 받았는지, 근데 그게 사실은 그들의 위대함과 관련이 깊다고 말하는 글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독창성, 이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위대함을 만드는지 한번 파헤쳐 보죠. 네, 이 글은 독창성, 이걸 이제 열쇠로 삼아서 위대한 작곡가의 조건을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내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각 문장이 좀 어떻게 논리를 만들고 또 어떤 표현으로 핵심을 딱 집어내는지 그 구조를 중심으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글 시작이 꽤 익숙한 얘기 같아요. Greatest composers were misunderstood. 그러니까 위대한 작곡가들이 오해받았다. 베토벤, 브람스, 스트라빈스키 이런 사람들 예로 들면서요. 네, 근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는 그 이유를 딱 짚어주는데 Initial lack of acceptance is unfamiliarity라고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 misunderstood, 그러니까 오해받았다는 거랑 lack of acceptance, 수용 부족, 이게 결국 같은 맥락이잖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근본 원인을 unfamiliarity, 익숙하지 않음, 이걸로 딱 지목하는 흐름이죠. 통념 던지고 원인 밝히고 구조가 명확해요.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왜 익숙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바로 나오죠. 그들의 musical forms or ideas were completely new 였다는 거예요. 음악 형식이나 아이디어가 완전 새로웠기 때문에. 네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and yet 이라는 표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딱 나오면서 바로 이것, 즉 그 새로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들을 makes them so great,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는 거라고 강조를 해요. 맞습니다. 그 지점이 중요하죠. 네, 낯선 게 오히려 위대함의 증거다. 약간 이런 역설이랄까? 네, 그 completely new, 완전히 새롭다는 게 이걸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 바로 독창성을 딱 예고하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앤디엣은 그 앞서 말한 오해, 수용 부족, 이런 부정적인 거랑 위대함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확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하, 그래서 결국 effective composers have their own ideas 라는 문장으로 딱 이어지면서 이 새로움, 독창성이 위대함의 필수 조건이다. 이걸 분명히 하는 거죠. completely new 하고 own ideas, 이게 다 같은 뿌리, 독창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주장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영화 클래식 무비 아메데우스 이걸 언급하죠. 거기 나오는 안토니오 살리에리요. 네네, 살리에리. 영화에서는 막 모차르트 질투하는 좀 평범한 작곡가처럼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in fact 사실은 그가 wasn't a bad composer, a very good one 이었다고 바로잡아줘요. 나쁜 작곡가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작곡가였다. 네, 맞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다음 문장이죠. 살리에리가 훌륭하긴 했는데 wasn't one of the world's great composers because his work wasn't original. 이다. 그러니까 작품이 독창적이지 않아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작곡가는 아니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죠. 아, 독창성이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의 음악이 sounded just like what everyone else was composing이었다는 거군요.
당시 다른 사람들이 작곡하던 거랑 그냥 똑같이 들렸다.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completely new, 나 own idea의 사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결국 이 살리엘이라는 대조적인 예를 통해서 훌륭함과 위대함, 이걸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바로 독창성이다. 이걸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논리를 쭉 정리해보면 첫째, 위대한 작곡가는 새로움, 즉 completely new 한 것 때문에 처음엔 오해받고 misunderstood, unfamiliarity. 둘째, 바로 그 새로움, 즉 독창성, own ideas, 이야말로 그들을 위대하게, great, 만든다. 네. 셋째, 반면에 살리에리는 훌륭했지만 독창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wasn't original, 위대하진 않았다. 그래서 넷째, 결론적으로 독창성이야말로 위대한 작곡가를 딱 정의하는 핵심이다. 뭐 이렇게 요약될 수 있겠네요. 와, 명쾌하네요. 그럼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시대를 앞서가는 독창성이야말로 설령 당대에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위대한 작곡가를 만드는 진정한 본질이다. 이 정도가 될까요? 네, 아주 좋은 요약입니다. 글의 요지나 주제는 뭐 명백하게 독창성이 중요성일 거고 제목을 붙여본다면 독창성, 위대함을 가르는 기준 이런 건 어떨까 싶네요. 네, 그것도 좋네요. 오늘 살펴본 글은 정말 단순히 음악 기술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그 독창성이 위대한 작곡가를 만든다고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그 새로움 때문에 외면받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이게 비단 음악 얘기만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창작 분야에서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랄까, 익숙함과 새로움, 또 당대의 인정과 시대를 넘어서는 가치, 이 사이의 어떤 긴장감 같은 거요. 아, 정말 그렇죠.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에요. 당대의 환호와 시간이 증명해주는 독창성. 여러분은 어떤 가치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나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집중해서 보면요. 이게 실제로 뇌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는데, 그 과학적 근거를 다룬 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글 저도 봤는데 구조가 상당히 명확하더라고요. 딱 주장 던지고 근거 제시하고 마무리하고 각 문장들이 어떻게 딱딱 연결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There's a lot of scientific evidence demonstrating that focused attention leads to the reshaping of the brain.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역시 focused attention하고 reshaping of the brain 이 두 가지겠죠. 맞습니다. Focused attention. 그러니까 집중된 주의. 이게 reshaping of the brain. 뇌를 재형성한다. 이게 이 글 전체의 핵심 주장. 뭐랄까 주제문인 셈이죠. 아,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증거가 많다라고 딱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scientific evidence라고 딱 박아주니까 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구나. 근거가 있구나 하는 신뢰감을 주면서 시작하는 거죠.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거다 하고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두 문장에서 동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문장은 핵심이 동물이 rewarded for noticing sound. 그러니까 소리를 알아차리는 걸로 보상을 받으면 larger auditory centers, 청각 중추가 더 커진다. 이거고. 네,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비슷하게 rewarded for sharp eyesight. 시력이 예민한 걸로 보상받으면 visual areas are larger. 시각 영역이 커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이 첫 문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 1, 2. 네, 딱 병렬 구조로 보여주는 정확합니다. 여기서 noticing sound나 sharp eyesight는 결국 첫 문장에서 말한 focused attention, 즉 집중된 주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larger auditory centers, larger visual areas. 이게 바로 reshaping of the brain, 뇌가 재형성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특정 감각에 집중하면 그 부분 뇌가 커진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런 논리적 흐름이죠. 동물 사례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인간 사례로 넘어가는데요. 네 번째 문장, 바이올리니스트 얘기죠. 그 현을 짚는 왼손 있잖아요. 그 왼손하고 관련된 regions of the cortex, 대뇌 피질 영역에서 dramatic growth and expansion,
아주 극적인 성장과 확장이 보였다는 거죠. 네. 그리고 5번째 문장 보면 이번엔 런던 택시기사 얘긴데 이분들은 그 복잡한 런던 시내를 다 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간 기억, 스페셜 메모리에 중요한 히포캠퍼스, 해마가 enlarged, 커졌다는 결과고요. 아, 여기서는 또 more evidence, other studies 이런 표현을 써서 근거를 더 추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동물 사회보다 좀 더 복잡한 인간의 정교한 기술이나 능력과 뇌의 변화를 연결시키면서 주장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나온 growth and expansion, 또 enlarged 이런 단어들은 결국 첫 문장의 reshaping하고 같은 의미인 거고요. 아, 같은 개념인데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 강조하는 거군요. 네, 어휘를 바꿔가면서 같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단순히 주의만 기울이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장에서 나올 what we practice doing, 즉 우리가 뭘 연습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에요. 그렇군요. 자, 그럼 대망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point is, 요점은 이거다 하고 시작하는데요. 네, 딱 결론을 제시하죠.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changes. 뇌의 물리적 구조가 변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게 뭐에 따라 변하냐면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우리가 주의를 어디로 향하는지. 그리고 what we practice doing. 뭘 연습하는지에 달렸다고 딱 마무리하네요. 그렇죠. 이 마지막 문장이 글 전체 내용을 싹 요약하면서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던져주는 겁니다. 첫 문장의 focused attention은 여기서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앞에 나왔던 여러 사례들은 what we practice doing으로 합쳐지는 거죠. 그리고 reshaping of the brain은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changes. 라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아, 그러니까 주의와 연습이 뇌의 기능뿐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구조 자체를 바꾼다. 이게 핵심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요지를 전달하죠. 와, 이렇게 보니까 전체 논리 구조가 정말 선명하게 보이네요. 주장 던지고 동물 근거 둘, 인간 근거 둘,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으로 딱 정리하는. 맞아요. 이걸 구조도로 간단히 그려보면 제일 위에는 집중된 주의가 뇌를 재형성한다는 핵심 주장이 있고요. 그 아래로 근거들이 쭉 나오는 거죠. 네네. 근거 1은 동물 청각주의, 청각 중추 확대. 근거 2는 동물 시각주의, 시각 영역 확대. 근거 3은 인간 바이올리니스트의 특정 연습, 관련 피질 확장. 근거 4는 택시기사의 공간 기억 활용 연습, 해마 확대. 이런 식으로요. 아,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어디에 두고 뭘 연습하느냐, where we direct our attention plus what we practice doing이 결국 뇌의 물리적 구조 변화, physical architecture of the brain changes로 이어진다. 이렇게 딱 정리되는 거죠. 깔끔하네요. 자, 그럼 이 글 전체를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요지, 주제, 제목까지 한번 뽑아보죠. 한 문장 요약이라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과학적 증거들은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고 뭘 반복적으로 연습하는지에 따라서 뇌의 물리적 구조가 진짜로 바뀐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다 정도로요. 오, 괜찮은데요? 그럼 요지는요? 요지는 더 간단하게 집중된 주의와 연습은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꾼다. 이게 핵심이죠. 주제는 그럼? 주의 집중이랑 연습, 그리고 뇌 구조 변화 사이의 관계 정도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목은 좀 재미있게 뽑아본다면 주의가 뇌를 빚는다 라거나 아니면 당신의 뇌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집중하는 대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주의가 뇌를 빚는다. 멋진데요. 오늘 이렇게 분석해보니 우리 뇌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좀 책임감도 느껴지네요. 그렇죠. 우리가 매일 어디에 주의를 쓰고 시간을 보내는지가 결국 우리 뇌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소중한 그 주의력과 시간을 어디에 쓰실 건가요? 어쩌면 그 선택 하나하나가 미래 여러분의 뇌지도를 그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적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쟁과 인류의 진화에 관한 글, 그 발췌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이게 인간 정신의 진화, 특히 경쟁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는 글이라 흥미롭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죠. 네. 바로 How did the human mind evolve?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은 대체 어떻게 진화했을까 하고 묻는 거죠. 정말 큰 질문인데요. 그럼 그래서는 어떤 답을 내놓나요?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핵심 어구가 competition and conflict인데요. 경쟁과 갈등이요? 네, 이게 caused our brains to evolve, 즉 우리 뇌를 진화시켰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족과의 어떤 경쟁, 갈등 이런 것들이 뇌 진화의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소재입니다. 경쟁 갈등과 인간 정신, 뇌, 진화의 연결고리요. 경쟁이 뇌를 진화시켰다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A human tribe that could outthink its enemies. 그러니까 적보다 outthink, 더 뛰어나게 생각할 수 있는 부족이 possessed a vital advantage, 필수적인 이점을 가졌다는 겁니다. outthink. 단순히 뭐 힘만 센 게 아니라 생각하는 능력, 머리 쓰는 게 중요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outthink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인지 다음 문장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요. 핵심은 imagine and predict, 그러니까 상상하고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plan accordingly, 그에 맞춰 계획하는 능력. 상상하고 예측하고 계획한다. 네,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결국 significant military advantage, 상당한 군사적 이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앞에서 말한 vital advantage가 여기서 significant military advantage, 더 구체화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고 능력이 생존과 직결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 생각하는 능력이 군사적 우위로까지 연결된다니. 어쩐지 그래서 다음 문장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The human mind became a weapon. 인간의 정신이 무기가 되었다. 맞습니다. 정신 능력의 중요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비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mental advantage, 즉 정신적 이점이요. 다음 문장에 보면 applied over and over within each succeeding generation 이라고 나오잖아요. 세대마다 반복적으로 적용되었다. 네, 여러 세대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강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접속사 and는 앞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서 이 과정에 쭉 이어져 왔다는 걸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mental advantage라는 표현은 앞서 나왔던 vital advantage나 significant military advantage, 또 정신이 무기다, 이런 아이디어들과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어휘만 다르게 썼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세대를 거듭하면서 정신적 우위가 계속 강화되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진화, 그러니까 유전적인 차원으로 연결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메커니즘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시 outthink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 또 나오네요. 더 잘 생각하는 부족, 즉 outthink하는 부족이 succeed in battle, 전투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런 정신적 우위, mental advantage를 가능하게 하는 genes, 유전자를 후손에게 pass on,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자연 선택이군요. 바로 그거죠. 경쟁에서 이긴 쪽의 생각하는 능력에 관련된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더 많이 전달되는 과정. 그래서 이 글의 마지막 문장이 You and I are the descendants of the winners. 우리 모두는 승자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오랜 경쟁과 선택의 결과가 바로 지금의 우리라는 거죠. 와, 이 글의 논리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좋아요. 처음엔 질문, 정신은 어떻게 진화했나? 그 다음 가설 제시, 경쟁 갈등이 뇌의 진화를 이끌었다. 이걸 구체화하죠. 뛰어난 사고력이 생존이나 군사적 이점을 줬다. 그리고 강조, 정신은 무기다. 이게 또 지속되고 강화돼요. 세대 간의 반복 적용, mental advantage applied over generation. 그 메커니즘은 사고력이 전투 승리로 이어지고 그 유전자가 전달되는 것.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우리는 승자의 후손이다. 이야,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네, 핵심 개념들도 이렇게 흘러가죠. 컴페티션에서 시작해서 아웃팅 능력으로 이게 어드밴티지를 만들고 마인드 as 웨펀으로 비유됐다가 세대를 거쳐 진스를 통해 전달돼서 현재의 디센던트까지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네네, 흐름이 명확하네요. 그럼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집단 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뛰어난 사고력의 발달,
그리고 그 유전적 전승이 인류 정신 진화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아주 좋습니다. 정확한 요약이네요. 글의 요지는 생존 경쟁이 인간 고유의 정신 능력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주지는 역시 경쟁을 통한 인류 정신, 뇌의 진화. 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다. 제목을 붙여본다면 경쟁이 빚어낸 정신? 아니면 생각하는 무기, 진화의 열쇠. 뭐 이런 느낌? 재밌네요. 둘 다 글의 핵심을 잘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글은 어쨌든 이 경쟁이라는 아주 강력한 압력이 어떻게 인류의 좀 독특한 정신 능력, 그러니까 더 잘 생각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이어졌는지를 꽤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competition, outthink, advantage, genes 같은 핵심 단어들이 이 논리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죠. 네, 물론 이 글은 경쟁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사실 인류 진화에는 뭐 협력이라든지 공감 같은 다른 요인들도 분명 중요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 글의 관점을 따라가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 치열한 경쟁도 이런 아주 깊은 진화적 뿌리가 있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오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특정 분야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분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왜 어려움을 겪는지 그 이유를 파헤친 글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아, 네. 그 아는 것이 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랄까, 많이 알수록 설명하기 더 어려워지는 그 현상. 바로 지식의 저주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이 글이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글을 한 문장씩 좀 자세히 뜯어보면서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핵심 어휘나 문장 구조, 그리고 문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A number of research studies have shown how experts in a field often experience difficulties when introducing newcomers to that field. 네. 여기서 핵심은 역시 experts, 전문가들이죠. 이 전문가들이 experience difficulties introducing newcomers. 그러니까 초심자들에게 자기 분야를 소개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게 글 전체의 어떤 문제 제기, 그러니까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여러 research studies,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이게 그냥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뭔가 보편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왜 그런 어려움을 겪는가? 그 예시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죠? For example, in a genuine training situation, Dr. Pamela Hins found that 네, 여기서 for example이 딱 나오잖아요. 앞문장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는 신호죠. 파멜라 하인즈 박사 연구인데 이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실제 교육 상황에서 휴대폰 사용 전문가, 엑스퍼트들이 오히려 초심자, 노비스보다 네, 뭐보다요? 그 사람들이 휴대폰 사용법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릴지 판단하는 것, judging how long it takes to learn, 아하. 정확도가 remarkably less accurate. 그러니까 현저하게 낮았다는 거예요. 이야, 상식하고는 완전 반대네요. 전문가가 시간을 더 잘 예측할 것 같은데 말이죠. less accurate 했다는 거. 이 부분이 앞서 말한 그 어려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인 거죠. 네, 그렇죠. 전문가와 초심자를 딱 대조해서 보여주니까 문제가 확 와닿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그 설명이 이제 나오겠죠. 네, 바로 다음 문장입니다. Experts can become insensitive to how hard a task is for the beginner, an effect referred to as the curse of knowledge. 드디어 나왔네요. 네, 핵심 개념이죠. curse of knowledge, 지식의 저주. 전문가들이 특정 과제가 초심자에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insensitive해진다. 둔감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바로 지식의 정의예요. 일단 내가 뭔가를 알고 나면 그걸 몰랐을 때의 상태를 상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왜 이걸 어려워하는지 그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쉽다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하인즈 박사 연구가 이걸 더 뒷받침하는데요. 다음 문장을 보면요. 네네. Dr. Hines was able to show that as people acquired the skill, they then began to underestimate the level of difficulty of that skill. 여기서 as people acquired the skill, 즉 사람들이 그 기술을 습득해감에 따라서 then began to underestimate the level of difficulty. 그 기술의 어려움 수준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배우면 배울수록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의 저주가 생기는 과정이군요. 그렇죠. 앞문장에 insensitive하다는 것과 이 underestimate, 과소평가한다는 게 딱 연결되는 거죠. 경험 자체가 인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다음 문장이에요. Her participants even underestimated how long it had taken themselves to acquire that skill in an earlier session. 네, 이 부분 even underestimated how long it had taken themselves.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기술을 배우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조차 과소평가했다는 거죠. 와, 남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모르는 걸 넘어서 자기 과거의 경험까지 왜곡하는 거네요. 네, 이게 지식의 저주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단순히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 못하는 걸 넘어서 자기 자신의 학습 경험에 대한 기억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죠. 이야, 정말 무서운데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가면서 결론을 내리는데요. 네. Knowing that experts forget how hard it was for them to learn, we can understand the need to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through students' eyes, rather than making assumptions about how students should be learning. 이 문장의 시작이 knowing이잖아요. 즉, 전문가들이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을 다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 need to look at the learning process through students' eyes. 학습 과정을 학생들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저 making assumptions, 그러니까 학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배워야지라고 추측하는 대신에요. 학생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감과 관점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글이 마무리되는군요.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전문가가 겪는 어려움으로 시작해서 문제제기,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들고 예시,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정의,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 다음 심화, 마지막으로 해결책, 즉 학습자 관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재현, 구조네요. 와, 정리가 아주 깔끔한데요. 그럼 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길어지겠지만 전문가는 자신이 습득한 지식에 어려움을 잇는 지식의 저주 때문에 초심자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르칠 때는 의식적으로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갔네요. 글의 요지는 결국 지식의 저주 현상과 그 교육적 시사점 정도가 되겠고, 그렇죠. 주제는 뭐 전문성, 학습, 인지 편향, 지식 전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고요. 만약 제목을 붙인다면 전문가의 함정, 당신도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을지 모른다. 이런 건 어떨까요? 하하, 재밌네요. 뭔가 클릭하고 싶어지는 제목인데요. 결국 이 지식의 저주라는 게 비단 가르치는 상황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일상 대화에서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아는 걸 상대방은 모를 수 있는데 그걸 깜빡할 때가 많잖아요. 특히 뭐랄까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협업할 때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께. 이 지식의 저주라는 현상이 개인 간의 소통을 넘어서서 예를 들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로 다른 집단이나 다른 관점을 이해하는 데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혹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네,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성이나 익숙함이 때로는 의롭지 않게 소통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요. 오늘 지식의 저주라는 흥미로운 개념에 대해 깊이 알아봤네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